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밥상부터 무너졌습니다. 국민 주식, 일본 쌀 가격이 폭등하며 전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쌀 한 포대가 금값, 쌀 사재기, 폭동 직전. 일본 언론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주부들이 몰려간 곳은 일본산 코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쌀 판매대, 절반 가격에 품질은 더 뛰어난 한국쌀.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한국 청년 농부들의 쌀이 일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요? 대체 한국 쌀에는 무슨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마다 아야코입니다. 63년을 살아오며 일본 전통 가정 요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30년 넘게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며 방송에서 선보이는 요리는 항상 완벽했죠. 저에게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방송에서 하차한 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5살 손녀 하루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요리 해줄 거예요? 하루카가 웃으며 물었을 때 고시히카리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쌀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카는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배를 잡았습니다. 배가 아파요. 병원에서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쌀 알러지 반응입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그날 이후 하루카는 밥을 거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 최고의 쌀로도 손녀의 밥을 해결할 수 없다니. 요리 연구가로서, 할머니로서 제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고시히카리도 이제 믿을 수 없어. 30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 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방법으로 밥을 시도했지만 하루카는 계속 거부했어요. 할머니, 밥은 싫어. 배가 아파. 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쌀로 만든 요리로 인정받았던 제가 이제 손녀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해줄 수 없다니 말이죠. 밥과 함께한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 미유키는 하루카는 다른 음식으로도 잘 크고 있어요 라고 위로했지만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의 식탁에서 밥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며 묻곤 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머나먼 이웃 나라에서 올 줄은요. 어느 날 오후 후배 요리사 나카무라가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카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한국쌀은 시도해 보셨나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한국쌀이라니? 무슨 소리야?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일본 최고의 쌀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쌀이 해결한다니 말도 안 된다 생각했죠. 요즘 한국 청년 농부들이 키운 쌀이 정말 특별하대요. 친환경에 식감도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해요. 나카무라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처음엔 콧방귀를 뀌었지만 하루카의 슬픈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손녀의 건강이었죠. 다음 날 한인마트에서 청년농부의 무농약 햅쌀을 구입했어요. 집에서 조심스레 쌀을 씻고 죽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카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하루카, 할머니가 특별한 죽을 만들었어. 한번 먹어볼래? 하루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놀랍게도 잘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아무런 알러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마 정말 쌀 때문인가? 그 다음 날도 하루카는 한국쌀로 만든 죽을 잘 먹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밥의 형태로 시도했더니 하루카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할머니, 또 먹고 싶어요. 하루카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궁금증에 쌀 포장지의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농부 김태호가 논에서 웃고 있었어요. 우리 쌀은 특별해요. 매일 논에 들어가서 쌀을 살피고 화학약품 없이 자연 그대로 재배합니다. 알러지에 민감한 분들도 드실 수 있게 특별한 방식으로 키웠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일본 쌀의 우수성에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가 전통이란 이름 아래 자만했던 건 아닐까요? 딸에게 이야기하자 미유키도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봐야겠어. 한국에. 결심은 빨랐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63년 인생에서 한 번도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여권도 없었어요. 딸 미유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 한국에 가실 거예요? 혼자서요? 미유키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국살이 어떻게 손녀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 냉소적이었어요. 30년 지기 요코는 전화로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야코, 너 미친 거 아니야? 한국까지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지만 손녀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기쁨과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권 신청부터 비행기 예약까지 모든 과정이 새로웠어요. 김태우 농부의 정확한 위치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일단 서울로 가서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하루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가 하루카가 좋아하는 밥을 더 많이 알아보러 가는 거야.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호기심 해소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요. 인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63년 동안 같은 곳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난다는 건 작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시각으로만 세상을 봤던 건 아닐까. 인천공항에 도착해 관광안내소에 들렀지만 김태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실망한 채로 공항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순간이 될 줄은 몰랐죠. 공항 푸드코트에서 국밥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밥부터 한 숟가락 떠먹었는데 그 순간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밥이란 말이야? 놀라움에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식당의 평범한 밥인데 그 맛이 놀라웠어요. 부드럽고 차지면서도 알갱이가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고급 식당도 아닌 공항 푸드코트의 밥이 이렇게 맛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쌀이 어떤 건가요? 주방장이 나왔고 다행히 그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이건 그냥 일반 쌀입니다. 청년 귀농인이 정성껏 키운 무농약 햅쌀이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구입한 것과 같은 브랜드였어요. 혹시 이 쌀을 만드는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김태호라는 사람인데. 주방장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 태호 농장.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요. 요즘 유명해요.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주방장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홍성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63년 동안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모험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다음 날 기차를 타고 홍성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태호 농장이라고 적은 메모를 보여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약 20분 정도 달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도시 풍경이었다가 점점 시골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넓은 논이 펼쳐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농촌 탐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예상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낡은 시골 풍경이 아닌 현대적인 건물과 잘 정리된 논이 보였어요. 논 가장자리에는 측정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QR코드 영상에서 본 김태호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28살이었죠. 일본에서는 이런 젊은 농부를 찾기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젊은이들의 귀농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는 2023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 귀농인이 약 3,000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귀농인의 20%를 차지한대요. 김태호가 전해주는 통계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치였어요. 여기 볼래요? 이건 토양 센서입니다. 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에로티 기술을 활용해 물 관리와 토양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농장을 둘러보니 이곳은 전통 농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루에 논에 2번 직접 들어갑니다. 쌀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쌀은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농장 건물 내부에는 연구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쌀의 영양 성분과 알러지 원인 물질을 연구합니다. 알러지 걱정 없는 쌀을 개발 중이에요. 그는 드론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논의 전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영양분을 공급해요.
점심시간에 농장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2030 젊은이들이었죠. 이분들 모두 최근 귀농한 청년들입니다. SNS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직거래 플랫폼도 함께 운영해요. 밥을 먹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정성과 존중, 그리고 연구죠. 요즘 젊은 농부들은 데이터 분석까지 활용해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아냅니다. 한 청년은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었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어요. 요즘은 농사도 콘텐츠가 됩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거든요.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전통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들. 자연을 존중하면서도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날 다시 태호 농장을 찾았습니다. 김태호는 저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식탁에는 정갈한 한국 가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기가 도는 밥이 중앙에 놓여 있었어요. 식사를 하며 김태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농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의 철학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엔 농사가 싫었어요.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 IT 회사에 취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대대로 이어온 논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죠. 이 논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땀과 눈물이 스며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기존 방식 그대로가 아닌 자신만의 방식을 찾기 시작했죠. 김태호는 전통 농법의 장점과 현대 기술의 이점을 결합했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자동화하면서도 매일 직접 논에 들어가 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우리 같은 젊은 농부들은 드론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있어요. 담소를 나누던 중 김태호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자부심으로 쌀을 지켰다면 우리는 정성과 실험으로 키웠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그 자부심이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았던 건 아닐까요? 쌀의 격은 자부심이 아닌 정성이 만듭니다. 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쌀도 응답해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전통이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김태호는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올해 수확한 쌀 한 포대였어요. 이건 특별한 쌀입니다. 알러지 반응이 적은 품종으로 재배했어요. 손녀분께 드리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쌀이 아니었어요. 한 젊은이의 꿈과 열정, 그리고 정성이 담긴 생명체였습니다. 한국 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귀국을 앞두고 농촌 시장에서 다양한 한국 쌀을 더 구입했습니다. 이제 제 요리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전에 함께 일했던 방송국 PD가 연락해왔습니다. 시마다 선생님,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TV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낫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익숙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메이크업과 의상 준비를 마치고 세트장에 나가자 MC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궁금해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한국 쌀을 맛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손녀 하루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죠.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쌀, 특히 청년 농부들이 키운 쌀은 정말 특별합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MC의 표정이 굳어졌고 제작진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제 손녀가 쌀 알러지가 있었어요. 일본 최고의 쌀인 고시히카리로도 해결되지 않았죠. 하지만 우연히 접한 한국 쌀은 달랐습니다. 손녀가 아무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젊은 농부들이 어떻게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그들은 자부심보다 정성을, 고집보다 실험을 중시합니다. MC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한국 쌀은 일본 쌀보다 낫습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렇다고 일본 쌀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쌀도 훌륭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주했던 거죠. 반면 한국의 젊은 농부들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이어서 저는 요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요리의 기본은 밥. 그 밥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죠.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대로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제가 일본 쌀을 배신했다며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솔직한 평가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어요. 특히 SNS에서는 감동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클립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안감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쌀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나눈 것이었으니까요. 방송 이후 제 일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요즘 뭐 계획 있어요? 딸 미유키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쌀 요리 클래스를 열려고 해. 하루카와 함께 말이야. 미유키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고급 요리 교실만 열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은 처음이었어요. 쌀의 다양성을 알리는 교실이야. 일본 쌀, 한국 쌀, 태국 쌀 등 다양한 쌀로 각국의 요리를 배우는 거지.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형 수업이야. 미유키는 기뻐했습니다. 하루카도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죠. 저는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공간을 대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업 첫날 1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어요. 모두 쌀 알러지가 있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밥은 배가 아프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져온 쌀을, 그리고 일본의 쌀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에게 만져보고 냄새도 맡게 했습니다. 쌀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정성껏 씻고 물을 주고 밥을 지으면 맛있는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준답니다. 아이들과 함께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한국 쌀로는 주먹밥을, 일본 쌀로는 오니기리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점점 즐거워하며 참여했습니다. 특히 하루카는 눈을 반짝이며 밥을 주물럭거렸죠. 예전에는 밥을 보면 겁을 내던 아이가 이제는 즐겁게 요리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정말 잘하고 있어.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주먹밥을 완성했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주먹밥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자, 이제 맛볼 시간이에요. 천천히 먹어보세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루카는 주먹밥을 다 먹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나 이 밥 너무 좋아. 매일 먹고 싶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밥을 거부하던 아이가 이제는 밥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말이니?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하루카가 만든 주먹밥 하나를 손에 들고 생각했습니다. 쌀 한 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와 기쁨이 보였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습니다. 한국 쌀의 특징, 구입 방법, 그리고 밥 짓는 요령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라고 강조했어요. 쌀은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정성껏 대하면 더 맛있는 밥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하루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 하루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밥 한 톨이 우리 가족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쌀 한 톨을 지키는 일이 이토록 위대한 건 그 안에 누군가의 땀이 있고 누군가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믿음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은 앞으로도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한 숟가락의 밥이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로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끼 하시길 바래요.